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가 벌써 2달 넘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쟁이 심화되고 경제와 민생 현안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 전체가 조국 블랙홀에서 헤매야 하는지 우려와 비판이 거셉니다. 이제는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보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검찰 특수부 축소를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속도전은 조국 사태 마무리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게 이번 사태의 마무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신율 교수님. 예, 그 마무리 글쎄요. 그 마무리가 돼야겠죠. 네. 사실 너무 오래 끌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게 뭐 우리가 흔히 사회적 분열 양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분열의 고리라는 것도 이 사회에도 일종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더 깊어지는 것을 이게 갈등을 수습한다기보다는 더 깊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좀 수습이 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깊게 남은 상처 중에 하나는 이 제도에 대한 신뢰 네. 그리고 제도의 무력화 측면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수습이 돼야지 어떤 그런 신뢰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불씨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 좀 복잡하지만 그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습은 돼야겠죠. 하지만 이것이 마무리 수순이 될지는 저는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소위 말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찰 개혁안 두 가지 법안에 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이 설치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아직 저는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글쎄요, 뭐 그걸 뭐 꼭 조국 장관이 해야 된다면 뭐 수습 좀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예, 예. 네, 사법개혁안, 검찰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중에 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생각인데 보도가 되죠. 야당들이 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것도 그렇죠. 지켜봐야 되는 예.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네.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게 조국 사태의 마무리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튼 뭐 조국 장관의 지금 존재 이유는 네. 검찰 개혁이다라는 게 이제 정부 여권의 그 이제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른바 추구 전략을 모색할 수가 있겠죠.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지금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의 가장 큰 가닥은 역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하고 공수처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또는 비리수사처. 이 설치 법안이 통과돼야지 일단 검찰개혁에 큰 가닥이 잡히는 것이고 최근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경쟁하듯이 발표한 네. 수사 관행과 수사 방식 그리고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건 또 이제 법안과는 또 별개로 대통령령이냐 이제 장관령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긴 하는 건데 아무튼 검찰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것들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례적이긴 한데 당정청이 고위 협의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조국 장관이 발표를 하고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검찰개혁이 지금 우리 사회에 완전한 이제 그 이슈가 됐는데 사실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검찰개혁만 개혁은 아니거든요. 검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대기업 개혁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동개혁, 복지도 그렇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묻혔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쪽이 더 잘잘못을 따지는 건 의미가 이미 없는 것 같고요. 검찰 개혁을 어떻게든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국 장관의 거취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이거는 어차피 워낙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말이죠. 세상에 어떻게 장관 한 명의 임명을 두고 이렇게 반대와 지지로 갈라집니까? 이거는 어느 쪽의 입장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네. 너무 오래 가고 있는 거예요. 비상식이 너무 오래 지배하면 그 사회가 개혁커녕 기본적인 어떤 그 모습을 갖추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빨리 여권은
검찰개혁 최소한의 여러 가지 나온 방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빨리 하고 조국 장관의 거치는요. 역시 반대 여론이 전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빨리 그 민심에 부응해라. 그런 다음에 그래야 조국 장관도 글쎄 명예로운 퇴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름대로는 어쨌든 퇴진하는 수순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두 개 검찰개혁 법안, 사법개혁 법안이 그렇죠. 이달 말에 처리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토론을 좀 벌이기로 하고요. 일단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수습이 된다고 한다면 그 수습의 시점은 11월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 11월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네. 11월이 넘으면 이제 12월이 되는 건데요. 너무 늦어요. 지금 이제 그저께인가요? 그 서초동 촛불 집회가 일단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거긴 전제가 달렸더라고요. 검찰 개혁의 어떤 속도나 방향을 보고 이제 결정하겠다 이런 건데 11월이 넘어서 또 이걸 가지고 검찰 개혁을 가지고 계속 얘기한다. 그러나 사실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명분 뒤에는 사실 조국 수호가 깔려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11월 중에 이 패스트트랙 법안은 별도로 치더라도 말이죠. 저는 출구 전략을 모색할 거라고 봐요. 정부도. 그렇지 않으면 내년 선거도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여권이 공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 교수님 11월 마무리 그 가능합니까? 11월 얘기가 나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패스트트랙에 올려 있는 법안이 법으로 될 수 되느냐 그러니까 법안을 법으로 만든다는 가정 하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당의 의지대로 여권의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예를 들면 야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 두 가지 법안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 선거제 개혁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제 개혁안과 연계된 상태에서 이제 야당들이 본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뭐 본인들은 부정할 수도 네. 있겠지만 그런데 선거제 개혁안을 하면 아무래도 의석수가 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서울도 줄고 영남도 주고 다 주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호남 지역이거든요. 근데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6석 정도 제일 많이 줍니다. 19% 넘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들, 예를 들면 대한신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이라든지 이쪽에서 그렇다면은 이 지금 선거제 개혁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것과 맞물렸다라고 일반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는 이 다른 법, 그러니까 공수처하고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연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네. 되거든요. 그리고 정의당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정의당은 지역에 기반하고 있지는 않다고 그러지만 이 닭조떡에 지붕 쳐다본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뭐냐 하면 이거 우리 선거제 개혁안이 중요해서 이것도 역시 연계해가지고 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선거제 개혁안은 다른 정당들의 반대로 힘들어지고 이 공수처하고 이 검찰 개혁안 관련된 법안만 통과시켜주면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이 카드가 없어지는 네.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절대로 이 공수처하고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그렇게 쉽게 통과될 것이다. 여당의 생각대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논리대로 하고 여태까지 나온 주장대로 한다면 조국 장관 더 하겠죠. 예. 어허. 그러니까 명예로운 퇴진을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법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글쎄요. 만약 그게 여의치 못하다면 뭐 다른 출구 전략을 세울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오고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겠죠. 예. 네, 조국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예. 실제로 그 가능성들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일단 이제 국회에서 이번 달 말에 이제 통과가 되고 네. 패스트트랙 법안이. 근데 원래는 지난 4월에 그 패스트트랙을 합의할 때 말이죠. 선거제를 먼저 처리하는 걸로 돼 그랬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상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야가 뭐 선거법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 그 이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 이걸로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현안으로 등장한 거니까 일단 국회에서 그 사법개혁안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 검찰개혁안이 통과된다면 그럼 조국 장관이 물러날 명분이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검찰개혁을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본인도 얘기했었으니까 문제는요.
검찰 수사라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또 네. 검찰 수사가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 조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조사가 남았지 않겠어요? 조국 장관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지금 검찰 수사 국면이 마무리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얼마나 통과되느냐, 그리고 정부 차원의 그 수사 관행이나 방식, 조직 문화 이것들과 관련된 검찰 개혁이 얼마나 성과를 보이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잘 된다면 퇴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상황은 또 복잡하게 엇갈릴 텐데, 그러나 이 조국 장관의 거취를 계속 12월까지 끌고 간다. 네. 그러면 보세요. 야당은 또 야당대로, 특히 한국당은 이 국면이 그렇게 싫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조국 장관 문제로 해서 여권의 지지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민주당에서 지지층들이 이탈한 게 숫자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직 이 사람들이 한국당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네.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한국당으로서는 이 국면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속으로는 내심 반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년 총선이 이제 뭐 6개월밖에 남지 글쎄요.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네. 그렇다면 이런 그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맞물려게 된다면 조국 장관 문제가 의외로 오래갈 수가 있는데, 일단 국민들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분노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비등점을 넘게 되면 말이죠. 이 사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여권은 일단 조국 장관의 거취를 진짜 고민할 때가 됐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정말 여권이 국정을 주도하는 세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 교수님, 조국 장관의 퇴진도 뭐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퇴진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서초동에서 조국 장관 수호 그리고 검찰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 명예로운 퇴진 얘기가 나오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실 지금 이제 그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저는 여기에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지지층을 바라보고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중도층까지를 흡수해가지고 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여권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건 옳고 이건 틀렸습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이건 본인들의 선택이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거를 얘기를 했을 때 네. 선거라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 좋아하는 후보를 찍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한 1000명에 1명 정도고요. 나머지 999명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싫어하는 정당,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정당의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스윙부터 중도층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중도층이 뭐 어떤 정당으로 안 갔다 그래도 그분들 같은 경우에 선거 때 딱 돼가지고 내가 더 싫어하는 정당이 어디다라고 생각하면 그 정당 떨어뜨리기 위해서 딴 정당에 투표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과연 여권,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답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이 나는 핵심 지지층이 떠날까 봐 나는 그게 제일 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요, 그 서초동에 모인 분들의 그 어떤 외침에 대해서 계속 쫓아가야죠.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야, 이거 선거 생각해 보니까 이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서초동 집회의 목소리 도 중요하지만 중도층의 어떤 그 의견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죠. 근데 그거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권의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도 물론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겠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네, 여권, 청와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검찰 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뭐 11월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출구 전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앞에서 두 분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관건은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입니다. 네, 앞서 최 교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4월 말에 더불어민주당이 야 3당, 자유한국당을 빼고 야 3당과 합의를 했을 때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먼저 처리하지 않고 지금 사법개혁안부터 처리를 하겠다는 게 현재 방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가능성 배제할 네. 수 없죠. 게다가 지금 이제 여야 4당이 지난번에 합의를 했는데 그때 한국당은 빠졌던 그랬죠. 합의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그 당시도 여야가 많이 생각이 엇갈렸었어요. 근데 지금 조국 장관의 이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해서 한국당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고, 그러면 저는 이 패스트트랙 전국 자체가 완전히 의도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뭐 이른바 명예퇴진설 조국 장관의 그런 것들이 다시 이 궤도를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극단의 대치로 가고, 그럼 이제 양쪽의 지지자들이 완전히 갈라진 꼴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 게 제3지대 정당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의 분열은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유승민 등 이제 바른정당계들은 이제 거의 탈당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대한신당이 한 10석도 있습니다. 근데 대한신당은 호남에 거의 이렇게 묶여 있죠. 저희 그 의원들이. 근데 아무튼 제3지대 정당이 중도 개혁을 잘 견인해낼 수 있다면 지금 갈 곳을 잃은 중도층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번에 민주당 지지에서 이탈했으나 한국당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지지자들. 그러니까 이건 아까 우리 신일 교수님 말씀처럼 이쪽이 싫으니까 이쪽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좀 이쪽을 찍을 수 있는데, 이쪽도 워낙 만만치 않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당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금 박근혜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네.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디 거기서 펼찍으로 보니까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광화문 집회는 가 있는데, 몸은 가 있는데, 거긴 조국 퇴진을 주장하러 나왔지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러 나온 건 아닌 유권자들이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단 중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역시 제3지대라는 게 마치 정계 개편의 그런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제3지대 정당들이 어떻게 잘 어떤 그 연합 정치의 긍정적인 측면을 잘 활용한다면 많이 끌어갈 수 있어요.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이 많은 의석을 끌었잖아요. 물론 그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지금 민주와 한국당으로 양분된 이 지지자들, 그리고 이 두 정당이 양대 그 적대적 공생의 어떤 그 취해 있던 이 구도를 깰 수가 있는데, 과연 제3지대가 이러한 것들을 견인할 만한 구심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또 역시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여전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 대단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신 교수님. 광화문 광장과 서초동의 사이 그 어디쯤에 있을 중도층, 역시 뭐 내년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중도층이 뭐 네. 서초동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광화문에 가 있을 수도 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나는 조국 장관이 뭐 그렇게 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검찰 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서초동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조국 장관을 임명한 현 정권의 그 결정에 대해서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중도라도 광화문에 나갈 수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그때 한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보도가 됐습니다. 내가 아는 진보층도 광화문에 나갔더라라는 얘기를 박지원 의원이 한 적이 그 언론에서 제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것을 우리가 진영 논리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최 교수님 말씀하셨다나 지금 중도층이 갈 데가 없어요. 제3정당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 선거를 정당 중심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전 사실 좀 다른 측면으로 이번 선거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느냐, 혹은 유지가 되느냐, 혹은 지금보다 더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저는 지금 선거 양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흔히 보수 통합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보수당 정당끼리 언제 통합하냐, 기자들 저한테 좀 많이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보수대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말고 통합 말고 반문 연대라는 측면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통합이라는 측면만 본다면 이게 당 대 당 통합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문 연대라는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예를 들어 지금 바른미래당도 지금 거의 분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지금 자유한국당도 못 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문 연대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이분들이 얼마든지 자유한국당 같은 데 가지 않고 그 테두리 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저는 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문 연대라면 이게 보수 통합 그러면 이건 벌써 이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문 연대라는 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뜻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 이념에 그렇게 막 목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은 지금 한 가지 뭐 예입니다만, 이거는 안철수 전 대표의
이 사람들이라든지 안철수 전 대표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플레이어들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는 지금 상태로 야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대한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조금 생각이 네, 말씀 좀 다른데 해주세요. 저는 특히 이제 특정 인물에 대해서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것이 정치의 기본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우리나라 이제 친박, 비박 그리고 친문, 친노, 비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특히 근데 이제 특정 인물에 반대하는 걸로 선거를 치르는 건 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신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반문연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었는데 최근에 여러 행태를 보면 너무 강고한 이념에 갇혀 있는 것 같고 강고한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도저히 난 찍을 수가 없다. 지지할 수 없. 지지를 철회했어요. 아까 잠깐 말한 것의 연속일 수 있는데 반복일 수 있는데 한국당 들여다보니까 한국당은 과거의 냉전적 사고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갈 곳이 이었다. 근데 보니까 어쨌든 반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실망을 줬기 때문에 일단 글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 치자 이거예요. 반문연대로 한 몸을 담가봐요. 담아보는데 거기는 역시 또 박근혜 탄핵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럼 반문연대의 전제가 박근혜 탄핵 석방이 만약에 주요 의제로 작동한다면 네. 우리 공화당이 굉장히 또 강고한 지지층이 또 있어요. 그런 정당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반문연대로 뭉치다가도 막상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은 그 내부에서 다시 이건 아니지 않는가. 내가 아무리 반문재인 때문에 여기는 오긴 왔지만 어떻게든 박근혜를 지지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왜냐면 광화문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은 진보였는데 조국 퇴진에 동의하기 때문에 갔는데 여전히 과거의 냉전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반문연대로 하나의 그 세력을 형성하기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역시 반문연대를 기치로 뭘 내세우려면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빨리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정상적인 토론이 되고 논쟁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건강한 견제와 긴장이 작동해서 한국 정치가 선거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여기는 완전히 무조건 문재인이 최고다. 여기는 과거에 박근혜가 최고다라고 물러 있는 한 중도 여전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문연대로만 하기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반문연대 구심점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뭐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 충분히 동의는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가 이 반문 진영에서 어느 정도 큰 울림을 가질 수 있냐 하면 저는 그건 뭐 그다지 큰지는 않는데, 전 그 최 교수님 말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전 대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정리할 때가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반문연대라는 그런 큰 틀에서 뭐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리는 좀 필요하겠죠.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워낙 지금 정당 그 야당들의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저도 야당 숫자를 어떻게 세다 보면 이게 몇 개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반문연대가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뭐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국회의 역할이잖아요. 예. 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 모든 이슈들이 다 국정감사장에서조차 조국 장관 관련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정감사가 이제 1988년도에 16년 만에 부활된 그야말로 국회의 주요한 권능이에요.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근데 뭐 여당은 항상 뭐 행정부를 견제하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권이나 그게 이제 국정감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위도 그랬고 정무위 그랬죠. 운영위 그랬죠. 법사위, 교육위, 문화체육위 모든 거의 상임위에서 조국 이슈예요. 이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국정 현안을 다루고 조국 이슈는 좀 검찰에 맡기고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어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렇습니까? 얼마나 좋은 정쟁에 그 활용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상했던 대로예요. 조국 이슈가 뭐 계속되는 블랙홀이고 특히 내일인가요? 법무부 국감이 있잖아요. 오늘이요? 오늘입니까? 네. 제가 오늘 내일로 알고 있는데 내일이면 내일인데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있고요. 내일이 내일이 법무부 법무부 국감입니다. 국감 네. 맞습니다. 법무부 국감인데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아무튼 거기서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게 아마 이제 최절정에 달할 거예요. 내일 국감이.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번 국감은 조국에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났다. 대단히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청문회
예를 들면 청문회요. 조국 이전과 조국 이후로 나뉘어진다. 제가 어떤 컬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의혹만으로 낭만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가족 문제와 본인의 얘기를 분리시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청문회가 거의 무력화될 겁니다. 뭐 문제지 수사권이 없잖아요. 네. 그 청문회 의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도의 무력화가 됐어요. 근데 청문회라는 건 입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힘이 빠질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근데 그런 상태에서 국감마저 무용론이 나온다. 저는 이건 좀 반대라고 생각해요. 국감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됩니다. 아 근데 지금 봐라. 딴 거 안 하고 조국만 하고 조국 얘기만 하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사실 그 부분도 뭐냐면 사회 자본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소셜 캐피탈, 사회 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신뢰와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 사회적 신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을 땐 국정감사에서 워낙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국정감사에서 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주가 그거지만 부도 좀 해야죠. 딴 문제, 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아 물론 참 정부에서는 어렵지 않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체감을 하니까 그런 문제도 사실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감사 저는 무용론 얘기하면 진짜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의 힘을 더 키워줘야만 행정부의 권력, 자의적 권력 그 행사를 우리가 최소한 견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꼭 그걸 일단은 머릿속에 넣고 나머지를 판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